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대구 사람들의 휴식처인 팔공사는요, 사실 세 곳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영천군, 그리고 대구시예요. 저는 사실 이 산을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진 못했지만 팔공산엔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동화사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석조 불상 머리 위에 넓적한 바위갓을 얹은 모습이 특징인 갓바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팔공산 자체가 이렇게 불교 유적, 또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서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력범죄가 벌어진 적은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34년 전 이곳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스토리 시작해보려 합니다. 1991년 5월 9일 오후 6시 20분 팔공산 자락 둔덕밑골에서 40세의 김 씨가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나무를 얻어내려고 무리가 더 깊은 산속으로 가게 돼요. 그러던 중 문득 김 씨의 눈에 이상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흙더미 밖으로 하얀 물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뭐지? 누가 마네킹을 버렸나? 근데 이런 깊은 산속에 마네킹을 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윤곽이 또렷해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습니다. 순간 김 씨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쳐요. 그녀가 본 건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얼굴과 가슴, 그리고 빠져나온 발가락까지. 이건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김 씨가 막 일행들과 비명을 지르면서 산을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잠시 후 경찰 몇 명이 즉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뒤를 이어서 수사대도 도착했고요. 이 시신은 얼굴과 가슴, 또 왼쪽 발가락이 지면 위로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70cm 깊이의 구덩이에 묻혀 있었고요. 알몸 상태였는데 얼굴이 심하게 부패돼서 육안으로는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이제 시신을 다 꺼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로 양손, 그리고 유방, 음부가 정교하게 도려내져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전문가 시각으로 본다면 이 상흔의 깊이나 패턴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즉 이건 범인이 2명 이상임을 의미해요. 또한 잘린 양손 또한 구덩이에서 발견이 되는데 시신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 손톱과 발톱에는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요. 그 외 전신 곳곳에 남은 타박상으로 볼 때 살인 전에 폭행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팔공산 일대 출입 다 제한하고 이 시신 주변 샅샅이 수색했죠. 하지만 직접적인 흉기나 범인과 관련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좀 기묘한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검은색 머리끈, 담배꽁초, 그리고 1.8리터 크기의 담금주였죠. 심지어 이 병에는 2마리의 뱀이 들어있었고요. 그러니까 뱀주인 거예요. 이 물건들이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요? 한편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다라는 점을 근거로 치정이나 분노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단은 죽은 이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인데 현장에서는 그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신분증이나 지갑, 유류품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너무 많이 부패돼서 몽타주를 그리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물론 지문을 채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패도가 심해서 식별이 불가능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경찰들은 마지막으로 치과 기록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치과 기록은요, 거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드러납니다. 치아의 마모 정도, 충치가 있는지, 치과 치료 이력,
치약 개수, 형태까지 다 천차만별이라서요. 신원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경찰이 대구를 중심으로 이 경상도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치과 기록 다 뽑아서 대조해요. 그게 무려 5일간 이어졌고 드디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데요. 그녀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36km 떨어진 대구시 지저동에 거주하던 26살의 젊은 여성 이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대구 80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캐디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기 2주 전인 4월 26일에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죠. 실종 신고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4월 26일 새벽 12시 30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 이 씨는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동경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술도 한잔하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때 같이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대구에서 복무 중이던 32세의 군 장교 이 씨가 동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 같이 1시간가량 어울려 놀다가 새벽 12시 반쯤 피해자가 술에 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장교 이 씨의 차를 타고 귀가한 게 마지막이었죠. 문제는 그때 이후에 그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있던 장교들이 말하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곧장 집으로 갔대요. 자택으로요. 이건 가족들과 이웃들의 증언으로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피해자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 누군가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던 중에 봉변을 당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1991년에 벌어졌습니다. 휴대폰 보급률이 전무하죠. CCTV도 잘 없고요. 그래서 이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또 마지막 위치는 어디인지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웃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들이 말하길 종종 이 씨가 이렇게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녀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한 편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 남성들이 한 10명 정도였고 그 외에 클럽과 골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남성이 12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우선 가까웠던 사이 그 남성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요. 또 동시에 대구 시내 학교, 관공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서 탐문 수사도 했고요. 물론 이때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직장인 80 골프장이었죠. 여러분, 1990년대 당시의 골프는 지금처럼 대중적인 스포츠가 절대 아니었죠. 한번 이용할 때마다 내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상류층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좀 여유가 있어야 골프를 치긴 하죠. 보니까 이 피해자의 수첩에 골프장 고객들 전화번호가 쭉 적혀 있었어요. 즉 이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골프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국회의원, 의사 등등의 지역 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용의선상에 올게 돼요. 여기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죠. 이 사람들이 막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인물들이라 경찰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조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그들은 그냥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고 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목격담도 없고요.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해요. 시간만 계속 흘러갔죠. 그러자 다급해졌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 바로 공개 수사로 전환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집과 팔공산 인근 지역에 6,000장에 달하는 수배지 배포했고요. 500만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도 생각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얼마 후에 이 씨의 부검 결과가 도착하는데 그것도 충격이에요.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근데 마치 흡혈귀에 물린 것처럼 몸에 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시신이 발견된 둔덕밑골에는 혈흔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범행 장소와 유기 장소 이 두 곳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주목할 만한 건 또 있습니다. 그녀의 간과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요. 즉 수중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니까 피해자의 집 인근에는 연못이나 저수지가 없었고요. 그렇다는 건 범인이 그녀를 납치해서 팔공산 인근 연못 같은 곳에서 범행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경찰은 의도적으로 자기와 관련 없는 장소를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곳에 데려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 범행 장소 여기라도 찾자 싶어서 팔공산 인근의 물가를 추가 수색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변에 그렇게 물가가 많지도 않고요. 결국 끝내 아무런 접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답답하시죠? 수사는 답보에 빠졌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가 물론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가 소실됐고요. 현장에 처음 달려갔던 그 대원들 기억하시죠? 네, 이 경찰서 자체가 산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 사건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도 이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처리할지 다들 미흡했던 거죠. 또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끈, 그 뱀소주, 이거는요, 아예 장갑을 끼지 않고 수집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경찰 지문과 뒤섞여서 제대로 감식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나마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인데 타액이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DNA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작은 DNA라도 이걸 증폭시켜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긴 하지만 과거 그 당시 1991년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 그때의 담배꽁초가 지금까지 계속 보존이 되었더라면 우리에게 유명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재분석해서 범인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에 소홀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일한 단서였던 담배꽁초가 사라지고 말아요.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국내에 폐지되면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영구 미제 사건을 접했는데요. 범인은 누구고 그녀를 살해한 이유가 뭘까요? 또 현장에서 발견된 그 증거들은 정말 범인의 흔적이었을까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그 장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짓 알리바이를 대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실 피해자 주변에 어쩌면 치정이나 질투로 인해 살해 동기를 품을 만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들을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한 명 한 명 탐문을 잘 했다면 이렇게 굴욕의 영구미제로 남진 않았을 텐데요. 하필이면 그게 또 힘 있는 사람들이라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의문만 남긴 채 진실은 여전히 팔공산 자락에 묻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도 새로운 어떤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범인을 잡더라도 정의 실현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재 혼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죠. 물론 오래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적, 수사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건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도 이어져서 당장 닥친 그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바쁘니까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일부 사건에는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팔공산 영구미제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